남편의 생일. 나는 출장에서 일찍 돌아왔다. 굳게 닫힌 문틈으로 시댁 식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떠드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밖에 여자를 하나 키우는데 걔는 절대 모를 거야. 나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저 집안 파산시켜주세요. 싱가포르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는 예상보다 30분 일찍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나는 순풍 덕분에 약간의 시간을 벌었다는 사실에 남몰래 감사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핸드백 안에는 남편 준서를 위한 생일 선물이 고이 들어 있었다. 인맥을 총동원해서 겨우 구한 한정판 시계였다. 결혼 3년 차. 우리의 감정은 처음과 같다고. 적어도 그때의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내가 갑자기 돌아온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깜짝 놀라며 기뻐할지 상상하니 마음속에 따뜻하고 달콤한 감정이 차올랐다. 익숙한 가족차가 이미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김 기사님은 나를 보자 사모님 오셨습니까? 라며 반갑게 인사했다. 사장님께서 정시에 모시라고 하셨는데 사모님께서 더 일찍 오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가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이 놀라움을 마지막 순간까지 간직하고 싶었다. 청담동의 저택에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은 점점 더 세차게 뛰었다. 이 집은 벽돌 한 장, 정원의 구석구석까지 나와 그가 함께 고르고 가꾼 곳이었다. 우리의 사랑과 미래의 상징, 내가 가장 밝은 색으로 그려왔던 바로 그 미래였다. 차가 대문 앞에 멈추자 나는 경적을 울릴 필요 없다고 기사님께 손짓했다. 조용히 바람처럼 들어가 뒤에서 그를 와락 껴안고 싶었다.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다. 이상한 느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평소 시어머니이신 최 여사님은 가장 꼼꼼한 분이라 드나들 때 문을 잠그는 것을 잊는 법이 없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 안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남편 준서와 시아버지 박 회장,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까지. 아마 오늘 저녁 파티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이겠지. 내가 인사를 하려던 찰나 준서의 한마디가 내 발을 바닥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 아내, 걔 엄청 멍청해서 제가 하는 말은 뭐든지 믿어요. 이번 출장에서 돌아오면 달콤한 말 몇 마디 던져주면 또 고분고분해질 겁니다. 걔네 엄마 회사 돈 8천억 원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과 경멸이 가득했다. 지난 3년간 사랑을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칼날처럼 차갑게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두꺼운 벽 뒤에 숨어 온몸이 굳어버렸다. 손에 든 시계 상자가 갑자기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시어머니 최 여사님이 노골적인 조롱조로 말을 이었다. 그래, 걔가 정말 멍청해서 다행이지. 영악한 애였으면 우리 집은 진작에 파산했을 거야. 너랑 네 아버지는 알아서 일 마무리 잘해. 태성그룹 돈이 우리 대형건설 계좌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 애는 더 이상 이혼 가치가 없어. 그때 네가 이혼하고 그 다인이라는 애랑 결혼하겠다고 해도 엄마는 안 말릴 거다. 이다인. 그 이름은 또 한 번 내 머리를 내리치는 망치 같았다. 다인은 준서의 회사의 새로운 인턴이었다. 내가 준서 앞에서 참 똘똘하고 예쁘게 생겼네. 라고 칭찬까지 했던 젊고 발랄한 아이였다. 나는 늘 점잖고 근엄한 모습 때문에 존경해왔던 시아버지, 박 회장마저 음흉하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할 줄은 몰랐다. 이혼 얘기는 천천히 해. 모든 게 확실히 마무리되고 투자 계약을 철회할 수 없게 된 후에 해야 한다. 지은이는 태성그룹의 본부장이고 그 뒤에는 김 회장이 버티고 있어. 김 회장은 간단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가야 해. 준서야. 넌 계속해서 좋은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 절대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침이 되어 내 살갗을 파고들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전부 한편의 연극이었다니. 나는 어리석은 여주인공이었고 그들은 완벽한 연기력을 갖춘 대배우들이었다.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연기해냈다. 사랑, 관심, 영혼을 맹세하던 말들, 전부 거짓이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파산 직전에 놓인 자신들의 회사, 대형건설을 살리기 위해 우리 엄마의 태성그룹으로부터 8천억 원의 투자를 받아내는 것이었다. 가슴속에서 고통이 소용돌이치며 숨이 막혔다. 벽을 짚어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아마 진실이 너무 잔인하면 사람은 울 수도 없게 되나 보다. 대신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내 안의 사랑은 죽었고 그 잿더미 속에서 피어오른 것은 증오였다.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원래 그랬던 것처럼 살며시 문을 닫았다.
그들이 내 연극에 막이 올랐다는 걸 알아채게 할 수는 없었다. 그들이 연기하고 싶다면 마지막 장의 각본은 내가 새로 쓸 것이다. 나는 몸을 돌려 한때 나의 천국이었던 대문을 빠르게 빠져나왔다. 심장은 피를 흘렸지만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냉철했다. 복수를 위한 계획이 바로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호텔로 가달라고 했다.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나만의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다. 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았다. 늘 지나던 익숙한 거리와 가로수들.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왜 이리 낯설게 느껴질까? 나의 세계가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렸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 진심으로 존경했던 그의 가족, 모두가 사기꾼이었다. 호텔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푹신한 소파에 몸을 던졌다. 침묵이 나를 감쌌다.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선명하게 밀려왔다. 준서가 한강의 요트 위에서 내게 청혼하던 날. 그때 그의 눈빛은 참으로 진실해 보였다. 결혼식 날, 그는 양가 가족 앞에서 평생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겠다고 맹세했다. 함께 떠났던 여행들, 저녁 식사들, 달콤한 속삭임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들은 나를 살찐 어린 양으로 여기며 잡아먹을 날만 기다리며 참을성 있게 살을 찌워왔다. 생각할수록 가슴속의 고통은 불타는 증오의 불길로 변해갔다. 그들은 내 사랑을 짓밟고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 그들이 8천억을 원한다고? 이 강지은을 얕본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나는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다. 나는 맨손으로 태성그룹을 일궈낸 김 회장의 딸이다. 엄마의 강인한 피가 내 혈관에 흐르고 있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엄마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언제나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위험 있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아, 딸, 도착했니? 엄마의 목소리에 코끝이 찡해졌지만 나는 재빨리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엄마, 저 도착했어요. 지금 밖에 일이 좀 있어서요. 엄마, 제 말 잘 들으세요. 당장 박 회장 내 대형 건설에 투자하기로 한 8천억 원, 전액 철회하라고 지시하세요. 지금 당장요. 1초도 지체하면 안 돼요. 수학이 넘어가 몇 초간 조용했다. 엄마는 똑똑하고 예리한 분이다.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것을 보니 분명 끔찍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셨을 것이다. 엄마는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 한마디 단호하게 말했다. 알았다. 바로 처리하지. 엄마의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엄마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구르신 분이다. 준선의 같은 자들을 상대하는 건 엄마에게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그리고요, 엄마, 내가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몇 단계 더 차가워져 있었다. 이제부터 저와 그 집안과 관련된 모든 일은 제가 직접 해결하게 해주세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결정은 제가 내릴 거예요. 그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제 손으로 직접 치르게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엄마가 더 오래 침묵했다. 나를 걱정하며 미간을 찌푸리고 계실 엄마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하지만 결국 엄마는 딸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다. 알겠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렴. 엄마는 항상 네 뒤에 있을게. 전화를 끊자 새로운 힘이 몸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나를 마비시키지는 못했다. 그것은 동력이 되었다. 나는 연락처에서 익숙한 이름, 김민준 변호사를 찾았다. 민준이는 내 개인 변호사이자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의 민준이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쾌활했다. 우리 회장님 따님 귀국하셨는가? 이 백성을 위한 선물은 좀 챙겨왔나? 민준아, 나 좀 도와줘. 내 목소리는 장난기 하나 없이 진지했다. 민준이는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다. 너 어디야? 무슨 일인데 그래? 주소 보낼 테니 지금 바로 와줄 수 있어? 아주 급한 일이야. 알았어. 15분 안에 갈게. 전화를 끊고 욕실로 들어가 욕조에 차가운 물을 가득 받았다. 준선의 가족이 내게 끼얹은 더러운 감정들을 모두 씻어내야만 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니 눈물은 없지만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거짓된 사랑에 빠져있던 연약한 여자는 죽었다. 이제 거울 앞에 선 사람은 무자비한 전쟁을 준비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15분 후 민준이가 도착했다. 내 몰골을 보자마자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나는 돌려 말하지 않고 민준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던 순간부터 거실에서 들려온 잔인한 대화까지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감정 없이 담담하고 또렷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오직 서로 꽉 맞잡은 내 두 손만이 내면의 혼란을 배신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민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평소 장난기 많던 그의 얼굴이 굳어지고 눈빛에는 분노가 서렸다. 그는 절제된 동작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내리쳤다. 쓰레기 같은 놈들. 짐승만도 못하구나. 감히 너를 속여? 민준이의 분노가 나를 위로하는 약처럼 느껴졌다. 적어도 내 곁에는 진정한 친구 한 명이 남아있었다.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야. 민준아, 네 도움이 필요해. 말해. 뭐든지. 민준이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이다인이라는 인턴에 대해 조사해줘. 그녀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싶어. 집안 배경, 과거, 준서와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든 걸 최대한 자세하게.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대형 건설의 재무 상태도, 부채 현황 손실 중인 프로젝트들, 가장 완벽한 보고서를 원해. 민준이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어렵지 않아. 바로 사람 시킬게. 근데 너는? 넌 어쩔 생각이야? 그냥 이혼하고 그 집안 식구들 길거리로 내쫓을 거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간단하다면 너무 쉬운 벌이지. 그들은 3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나도 그들에게 그 기분이 어떤 건지 맛보게 해줘야지. 나는 계속해서 상냥하고 다정한 아내 역할을 할 거야. 이 연극 마지막 막까지 내가 그들과 함께 연기할 거야. 민준이는 나를 보며 눈빛에 안타까움을 담았다. 지은아, 그렇게 하는 게 너한테 너무 버겁지 않을까? 매일 너를 배신한 사람을 마주하고 사랑하는 척 해야 하잖아. 네가 견디지 못할까 봐 걱정돼. 걱정 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랑이 끝나면 남는 건 이성뿐이야. 넌 내일이나 잘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민준이가 떠난 후 나는 1시간 정도 더 마음을 추스르는데 시간을 보냈다. 나는 집으로 전화해 가사도우미에게 싱가포르에서 온 중요한 파트너와 급한 회의가 생겨 오늘 밤 늦게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준서의 생일 파티는 평소처럼 준비하라고 일러두었다. 그 후 나는 대형 쇼핑몰로 가서 새 드레스를 사고 화장을 정성껏 고쳤다. 집에 돌아갔을 때 누구도 내게서 무너진 흔적을 찾아볼 수 없도록 해야만 했다. 저녁 8시 나는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저택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서는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깊게 하고 행복한 아내라는 완벽한 가면을 쓴 채 안으로 들어섰다. 준서는 나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가장하며 달려왔다. 자기야, 이제 왔어?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아서 걱정했잖아.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야? 나는 달콤하게 웃으며 그의 목에 팔을 둘렀다. 이제는 역겹게 느껴지는 행동이었다. 미안해요, 여보. 중요한 파트너라 먼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남편 생일 축하해. 나는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준서는 나를 꽉 껴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고마워, 자기. 자기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나는 눈을 감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구역질을 억눌렀다. 한때 가장 따뜻했던 이 품이 이제는 차갑고 더럽게 느껴졌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다가와 환하게 웃었다. 지은이 왔구나, 얘. 뭐 좀 먹었니? 어서 들어와서 다 같이 저녁 먹자꾸나.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말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나는 피곤하지만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오빠가 정말 정성껏 준비하셨네요. 생일 파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연기했고 나 또한 그랬다. 나는 준서에게 음식을 집어주고 시아버지께 와인을 따라드렸으며 시어머니와 즐겁게 대화했다. 가끔 내가 못 본다고 생각할 때 그들 세 사람이 은밀하게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포착했다. 그들은 먹잇감이 덫에 완전히 걸려들었다고 기뻐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자신들이야말로 곧 그물에 걸릴 운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배신자의 옆에 누워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복수 계획을 더욱 선명하게 다듬어갔다. 그 위선적인 생일 파티가 끝나고 며칠 후 나는 행동을 개시했다. 대형 건설에 나타날 합리적인 명분이 필요했다.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몇몇 사람들에게 경고를 날리기 위해서였다. 민준이로부터 대형 건설의 처참한 재무 상태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받은 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날 아침 식사 중에 나는 준서를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요즘 당신 너무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정말 피곤해 보여요. 회사에 무슨 중요한 프로젝트라도 있어요? 준서는 그 말을 듣자 눈이 빛났지만 애써 겸손한 척했다. 아, 뭐 그냥 보통 프로젝트야. 근데 초기 단계라 일이 좀 많아서 꼼꼼하게 챙겨야 하거든. 나도 당신 짐을 좀 덜어주고 싶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오늘 제가 당신 회사에 한번 가봐도 될까요? 저도 경영학을 전공했으니 당신이나 아버님께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투자 상황에 대해 자주 물어보시는데 제가 한번 둘러봐야 엄마께 보고도 드릴 수 있고요. 나는 일부러 엄마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역시나 준서와 근처에서 신문을 읽던 박 회장의 안색이 미세하게 변했다. 나의 제안은 양날의 검과 같았다. 내가 정말로 투자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니 기쁘면서도 텅 빈 회사에서 내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까봐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망설이던 준서는 이내 환하게 웃으며 동의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자기야, 자기가 와서 도와주면 최고지. 그럼 아버지께 말씀드려 준비하라고 할게. 이따가 내가 데리러 갈까? 아니에요, 여보. 저 혼자 운전해서 갈 수 있어요. 모두를 놀라게 해주고 싶거든요. 나는 거절했다. 그와 함께 가고 싶지 않았다. 자유롭게 관찰할 시간이 필요했다. 오전 10시경 나는 대형건설 본사에 도착했다. 그곳은 그다지 중심가가 아닌 곳에 위치한 꽤 낡은 건물로 그들이 떠벌리던 수천억짜리 프로젝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로비에 들어서자 나의 등장은 즉시 직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모두들 내가 부사장의 아내이자 곧 회사의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라는 것을 알고 있을 터였다. 준서와 박 회장이 황급히 위층에서 내려와 나를 맞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자기, 왔어? 오기 전에 전화라도 한 통 주지. 준서가 말했다. 제가 놀라게 해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팔짱을 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회사에는 처음 와보는데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세요. 박 회장은 허허 웃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우린 한 가족인데 네가 와준 것만으로도 영광이지. 자, 준서랑 아비가 회사 구경을 시켜주마. 그들은 나를 데리고 각 부서를 둘러보았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듯 했지만 나의 경영 경험으로 볼 때 직원들의 업무 방식에서 체계가 없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었다. 이곳의 분위기는 무겁고 침체되어 있었으며 성장하는 회사의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사무지원팀을 지나갈 때 나는 우연히 이다인을 보았다. 그녀는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가 준서와 함께 있는 나를 보고는 얼굴색이 변하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여 바쁜 척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며 준서를 돌아보았다. 여보, 저 인턴 사원 낯이 익은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준서는 움찔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아냐. 자기가 잘못 봤을 거야. 그냥 회사 신입사원이야. 나는 준서의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다인의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책상 위 명패를 내려다보며 크고 또렷하게 읽었다. 이다인. 아, 맞다. 전에 오빠가 이 친구 똑똑하고 예쁘다고 칭찬했었죠. 여보? 나는 준서에게 말했지만 시선은 다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며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고 감히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준서의 아내로서 이곳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충분히 강력한 경고가 되었음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어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고 싶었다. 그 후 나는 회의실에 들어가 박 회장과 준서의 새로운 프로젝트 보고를 들었다. 그들은 서류 위에 그럴듯하게 꾸며낸 숫자들과 거창하지만 비현실적인 계획들을 줄줄이 늘어놓았다. 나는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무심한 듯한 질문 몇 개를 던졌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정확히 그들 계획의 허점을 찔렀고 부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해명해야만 했다.
이번 방문은 나의 목적을 달성했다. 나는 내가 만만하게 속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그들 내부에 혼란과 두려움을 심어놓았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의 복수 계획은 시간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다. 단순히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들의 가면을 벗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건 너무 가벼운 처벌이었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파괴하게 만들고 싶었다. 희망이 절정에 달했다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금융의 덫에 더 깊이 빠지게 만들어야 했다. 대형 건설을 방문한 지 일주일 후 나는 시내의 한 유력 재단에서 주최하는 자선 경매 행사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많은 기업가와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큰 행사였다. 나는 준선의 가족이 명성을 높이고 인맥을 쌓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나의 기회이기도 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아무렇지 않게 경매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가 전화하셨는데 이번 주말에 사랑의 심장 재단 자선 경매에 꼭 참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태성그룹의 주요 파트너들도 많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래요. 최 여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반짝였다. 어머 그러니? 역시 내 엄마는 해안이 있으셔. 그런 행사는 꼭 참석해서 인맥을 넓혀야지. 우리 집도 당연히 가야겠다. 나는 순진한 척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빈손으로 가기도 좀 그렇잖아요. 다들 기금 마련을 위해 경매에 참여할 텐데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슬쩍 태블릿 PC를 켜서 경매 물품 목록을 훑어보는 척했다.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고대 도자기 사진에서 멈췄다. 어머, 이 도자기 정말 아름답네요. 엄마가 예전에 말씀하셨던 거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외할아버지가 예전에 똑같은 걸 가지고 계셨는데 어려운 시절에 어쩔 수 없이 파셔서 엄마가 아직도 아쉬워하시거든요. 나는 무심한 척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은 준서와 그의 부모님 태도를 살폈다. 역시나 그들은 즉시 서로를 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나는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운명을 쥔 태성그룹 회장, 즉 장모의 환심을 사는 것은 그들이 지금 가장 갈망하는 일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그 도자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준서가 이미 사람을 시켜 알아보았을 거라는 걸 알았다. 어느 날 그는 잔뜩 들뜬 얼굴로 집에 돌아와 내게 말했다. 자기야, 내가 알아봤는데 그 도자기 정말 귀한 골동품이더라고. 출처도 확실하고 우리가 이걸 사서 어머님께 선물하면 분명히 아주 기뻐하실 거야. 나는 걱정하는 척했다. 하지만 시작가가 벌써 10억이던데요. 경매에 붙여지면 훨씬 비싸질 텐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준서는 내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만 기쁘시다면 돈이 얼마가 들든 아깝지 않아. 걱정 마.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건 어머님께 드리는 우리 가족의 작은 성의라고 생각해줘. 나는 이 작은 성의가 사실은 투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엄마의 신뢰를 얻고 8천억 원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보장받기 위해 거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 도자기가 가짜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골동품 전문가인 친구에게 사진을 통해 감정을 부탁했고 그는 그것이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품이라고 확신했다. 이 물건을 경매에 내놓은 것 또한 나의 계획의 일부였다. 경매가 열리는 날 밤 우리 가족은 화려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준서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하고 세심한 남편인 척했다. 고대 도자기가 경매에 나오자 그는 주저없이 입찰에 참여했다. 몇몇 다른 경쟁자들이 그 도자기를 손에 넣기 위해 집요하게 나서면서 경매는 치열해졌다. 물론 그 경쟁자들은 모두 내가 심어놓은 사람들이었다. 도자기의 가격은 순식간에 치솟았다. 결국 준서는 50억 원이라는 가격에 낙찰받았다. 연회장 전체가 술렁이는 금액이었다. 준서가 무대 위로 올라가 물품을 받을 때 그는 자랑스럽고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처가의 눈에 아주 큰 점수를 땄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박 회장과 최 여사 역시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 50억 원이 준서가 오랫동안 모아온 비자금이며 그 돈이 이제는 아무 가치 없는 도자기, 조각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의 미소를 보며 나는 연민을 느꼈다. 거짓의 대가는 때로 가장 화려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고대 도자기 경매 사건 이후 준선의 가족은 내가 완전히 자신들을 신뢰한다고 더욱 굳게 믿게 되었다. 나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한층 더 달콤하고 살가워졌다. 준서 역시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의 외도에 대해 더 뉘우치는 척했다. 하지만 여우는 꼬리를 숨길 수 없는 법이다.
불과 며칠 후 민준이가 중요한 소식을 알려왔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준서가 청담동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르시엘에서 이다인이랑 만나기로 했어. 아주 프라이빗한 코너 좌석을 통째로 예약했대.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강사는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 법이지. 장모 환심을 사려고 50억을 쓰고 이제는 애인을 만나러 급하게 달려가다니. 아마 내가 그런 곳에 혼자 갈 리 없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맹목적인 자신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을 것이다. 아주 좋아. 나는 민준이에게 전화로 말했다. 고마워. 나는 즉시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르시엘에서 저녁 사드리고 싶어서요. 엄마는 놀라셨다.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니?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그냥 엄마랑 둘이 오붓한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우리 둘이서만 외식한 지 오래됐잖아요. 저랑 같이 가주실 거죠? 나는 애교를 부렸다. 딸 바보인 엄마는 바로 승낙하셨다. 알았다. 우리 공주님이 그렇다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겠니? 몇 시? 7시 30분이요, 엄마. 아주 예쁘게 하고 오세요. 토요일 저녁, 나와 엄마는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나는 준서가 예약한 코너 좌석을 관찰할 수 있으면서도 너무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테이블을 예약해 두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고 평소처럼 즐겁게 대화를 나눴다. 엄마는 내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그저 내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다. 8시쯤 준서와 이다인이 들어섰다. 준서는 멋진 정장 차림이었고 다인은 노출이 심한 드레스에 짙은 화장을 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그들은 예약된 코너 좌석으로 향했고 우리 모녀의 존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와 엄마는 계속해서 식사를 했다. 약 30분 후 그들의 음식이 모두 나왔을 때 나는 엄마에게 눈짓을 보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잔을 들고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나는 일부러 준서와 다인의 테이블을 지나쳐가는 길로 걸어갔다. 그들 테이블 근처에 이르렀을 때 나는 실수로 의자 다리에 걸려 그들 테이블 쪽으로 넘어졌다. 내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준서의 몸 위로 쏟아지며 그의 하얀 셔츠를 크게 적셨다. 어머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허둥대는 척하며 고개를 들고는 극도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준서 씨, 당신이 왜 여기에? 준서와 다인은 모두 얼어붙었고 준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말을 더듬었다. 지은아, 네가 왜 여기에? 다인은 겁에 질려 나이프와 포크를 접시 위로 떨어뜨려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바로 그때 엄마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엄마는 준서를 보고 이어서 다인을 쳐다보았다. 엄마의 아름다운 얼굴에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어른의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미소로 바뀌었다. 어머, 박서방이잖아? 정말 우연이네. 우리도 여기서 저녁 먹고 있었는데 엄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는 다인에게로 고개를 돌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준서 동료인가 봐요. 참 예쁘네. 다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준서는 쩔쩔매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아, 장모님, 이쪽은 저희 회사 파트너입니다. 업무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믿는 척했다. 그녀는 준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래? 이렇게 로맨틱한 곳에서 업무 얘기를 하면 효율이 아주 높겠구나. 자, 그럼 두 사람 계속 얘기 나눠요. 지은아, 이리 와. 젊은 친구들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엄마는 내 손을 끌고 우리 테이블로 돌아왔고 그곳에는 당혹감과 혼란에 빠진 준서와 다인만 남았다. 이 만남은 완벽한 심리적 타격이었다. 요란한 불륜 현장 급습이 아니라 세련된 경고였다. 준서는 현장에서 발각되었다는 공포와 동시에 우리 모녀의 기이할 정도로 너그러운 태도를 이해할 수 없어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는 더욱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바였다. 연극은 아직 길고 그를 위한 놀라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레스토랑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이후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기묘해졌다. 준서는 며칠 동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피했다. 그는 나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 잘해주려 애썼지만 그의 모든 행동에 깃든 어색함과 두려움은 내 눈을 속일 수 없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나의 분노, 나의 추궁을.
하지만 나는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온하고 다정하게 행동했다. 나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다. 불안 속에서 거의 일주일을 보낸 끝에 준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날 밤 내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그가 들어와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그는 내 옷자락을 붙잡고 울며 애원했다. 나는 책을 내려놓고 내 발밑에 꿇어앉은 남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정말 뛰어난 연기였다. 그 눈물은 너무나 진짜 같아서 한 달 전에 나였다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뭘 잘못했는데요? 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그 애랑 만나면 안 됐어. 하지만 그건 정말 일 때문이었어. 지은아,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파트너, 업무적인 관계일 뿐이야. 제발 날 믿어줘. 그는 여전히 발뺌하려 했었다.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조롱이 가득한 웃음이었다. 업무적인 파트너? 내가 3살짜리 어린애인 줄 알아요? 나는 민준이가 찍어온 사진들을 그에게 던졌다. 차 안에서 준서와 다인이 껴안고 있는 모습,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선명하고 또렷한 사진들이었다. 이것도 업무적인 관계예요? 준서는 사진들을 보고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간절히 빌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 여자가 날 유혹했어. 난 너밖에 사랑하지 않아. 지은아, 제발 날 버리지 마. 너 없으면 난 못 살아. 나는 그가 변명하고 애원하는 것을 조용히 들었다. 정말 한심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남 탓을 하다니. 하지만 나는 그를 질책하지 않았다. 내 계획에는 그의 협조가 필요했다. 나는 일부러 한숨을 쉬며 지치고 상처받은 척했다. 일어나요.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나는 일부러 말끝을 흐렸다. 준서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이혼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더욱 겁에 질렸다. 그는 황급히 온갖 맹세를 늘어놓았다. 약속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 여자랑 완전히 끝낼게. 제발 마지막 기회를 줘. 지은아. 나는 그의 공포가 극에 달할 때까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말했다. 좋아요. 기회를 한 번 줄 수 있어요. 준서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황급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내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엄마는 당신에게 아주 실망하셨어요. 지금 8천억 투자건을 재검토하고 계시고요. 지금 엄마의 신뢰를 되찾을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능력을 증명하는 것뿐이에요. 대형 건설의 신규 프로젝트, 제가 직접 감독에 참여하겠어요. 준서는 멍해졌다. 이 조건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나는 그가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제가 태성그룹의 대표 자격으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자금 흐름을 직접 감독할 거예요. 모든 지출은 제 승인을 거쳐야 해요. 그렇게 해야만 엄마도 안심하고 자금을 집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이것은 악마의 계약이었다. 겉으로는 준서가 잘못을 만회하고 결혼 생활과 투자를 지킬 기회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대형 건설의 생사 여탈권을 손에 쥐는 방법이었다. 내가 자금 흐름을 통제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들의 숨통을 끊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을까봐 공황 상태에 빠진 준서는 더 이상 이해득실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 그는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동의할게. 뭐든지 다 할게. 네가 날 떠나지만 않는다면. 좋아요. 나는 일어나 그를 스쳐 지나갔다. 내일 회사로 갈 테니 제 사무실 하나 준비해둬요. 방문이 닫히고 방금 막 피어난 희망을 품고 바닥에 주저앉은 준서가 남았다. 그는 방금 자신과 가족의 사용집행서에 스스로 서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고양이와 쥐의 놀이는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프로젝트 감독권을 손에 쥔 후 나의 다음 단계는 눈엣 가시인 인턴 이다인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준서 곁을 맴돌며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게 둘 수는 없었다. 게다가 그녀 역시 내 계획의 중요한 말이었다. 나는 민준이에게 부탁해 조용한 카페에서 다인과 만날 약속을 잡았다. 회사나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곳은 피하고 싶었다. 다인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꽤 초췌해 보였다. 레스토랑에서 발각된 사건과 그 후 준서의 협박이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을 것이다.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그녀는 움찔하며 두려움과 경계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본부장님,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어요? 다인이 더듬거렸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사교적인 미소였지만 상대를 등골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나는 그녀 앞으로 두툼한 봉투를 밀었다. 이 안에 2억 있어요. 내가 주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요. 다인은 봉투와 나를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해했다. 본부장님, 이게 무슨 뜻이냐고?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이 돈 받고 서울을 떠나 준서 씨를 떠나라는 뜻이야. 다른 도시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이 돈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작은 가게를 열든 네가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해. 다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그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2억은 그녀처럼 평범한 출신의 젊은 여자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다. 나는 부드럽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자존심을 베는 칼날 같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넌 아직 젊고 예뻐. 왜 유부남한테 내 청춘을 낭비해? 준서 씨가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순진한 생각은 버려. 그 사람이 너한테 원하는 건 신선함과 내 몸뚱이뿐이야. 그가 실측 내면 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젊음도 잃고 남의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라는 꼬리표만 남겠지. 그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내 말은 다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정확히 찔렀다. 그녀는 떨기 시작했다. 하지만 준서 오빠는 이혼하고 저랑 결혼할 거라고 했어요. 다인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확신보다는 스스로를 위안하는 말처럼 힘이 없었다.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조롱이 가득한 웃음이었다. 이혼하고 너랑 결혼한다고? 그 사람 집안이 빚더미에 앉아 우리 집 덕에 연명하고 있다는 건 알아? 8천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내를 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인턴인 너랑 결혼할 거라고? 정신 차려. 아가씨.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어깨에 맸다. 생각할 시간 3일 줄게. 3일 후에 동의하면 이 주소로 와서 근로계약서를 받아. 내가 부산에 연봉 높은 좋은 일자리를 알아봐 줄게. 만약 거절한다면 왜 내가 잔인하게 행동했는지 원망하지 마. 나는 그녀가 겪게 될 결과를 스스로 상상하도록 일부러 마지막 말을 흐렸다. 탐욕스럽고 겁이 많은 다인 같은 사람에게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예상대로 이틀 후 다인이 내게 연락해왔다. 그녀는 돈을 받고 떠나겠다고 동의했다. 거래는 신속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돈을 받고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다인을 보며 기쁘거나 승리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저 스스로를 상품으로 만들어 타인에게 거래되는 어리석은 여자들에 대한 연민만 느껴졌다. 하지만 그 길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나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을 뿐이다. 하나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나는 오롯이 주된 목표, 준선의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다인 문제를 해결한 후 나는 대형 건설에서 감독 업무를 시작했다. 나는 준서의 사무실 바로 옆에 개인 사무실을 배정받았다. 매일 정시에 출근해서 모든 서류, 계약서, 재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나의 존재는 회사 전체를 짓누르는 그림자 같았다. 준서 부자는 겉으로는 웃으며 협조했지만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적자와 손실 프로젝트를 숨기면서 동시에 나의 철저한 감시를 상대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그들의 수많은 분식회계와 탈세 행위를 발견했다. 모든 증거는 조용히 복사해서 민준이에게 보관했다. 포위망은 서서히 좁혀지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마지막 한 방,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할 치명적인 일격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면서 내게 대담한 아이디어를 주었다. 민준이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다. 지은아, 급히 알려줄 게 있어. 그 이다인이라는 애, 임신했어. 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확실해? 확실해. 우리 사람이 걔가 사설 산부인과에 몇 번 드나드는 걸 봤어. 확인해보니 임신 8주 정도 됐대. 8주.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내가 싱가포르로 출장을 가기 전의 시점이었다. 전화를 끊자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미친 것 같지만 완벽한 계획이 떠올랐다. 이다인이 임신할 수 있다면 나는 왜 못하겠는가? 나는 즉시 행동에 옮겼다. 나는 대형 개인 병원에 근무하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의사 친구가 있었다. 나는 그녀를 찾아가 내 계획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너무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며 극구 반대했다. 하지만 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분노가 직업윤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병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나를 돕기로 동의했다. 의사 친구의 도움으로 나는 가짜 초음파 사진과 산모 수첩을 손에 넣었다. 거기에는 임신 12주, 태아 정상 발육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12주라는 숫자는 내가 치밀하게 계산한 것이었다. 내가 임신 12주라면 수정 시점은 내가 싱가포르에 출장가 있던 때와 정확히 겹친다. 즉, 준서는 절대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나는 그의 머릿속에 혼란과 극도의 의심을 심어주고 싶었다. 그가 내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다. 아니면 다인의 뱃속에 있는 아이와 8천억 투자금을 위해 뻐꾸기 아빠가 되는 것을 감수할 것인가? 이 연극은 분명 아주 흥미로울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피곤하지만 행복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식사 중에 나는 일부러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것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며 살짝 얼굴을 찌푸리고 배를 감쌌다. 눈치가 빠른 시어머니 최 여사가 즉시 물었다. 예, 지은아, 왜 그러니? 어디 안 좋니? 나는 고개를 들고 수줍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준서도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디가 안 좋아? 병원에 가보자.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와 시댁 식구들을 빛나는 행복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핸드백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병원에 갈 필요 없어요. 제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드릴 기쁜 소식이 있거든요. 준선의 가족 모두의 시선이 테이블 위 사진으로 쏠렸다. 박 회장이 가장 먼저 집어들었다. 그가 임신 12주라는 글자를 큰 소리로 읽었을 때 방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준서의 얼굴색이 놀라움과 충격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새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나와 사진을 번갈아 보며 의심과 공포가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나의 계획은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나의 기쁜 소식은 준선의 집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박 회장과 최 여사는 대놓고 기뻐했다. 그들에게 이 손주는 8천억 투자를 확실히 보장하는 담보이자 그들이 꿈꾸던 미래 가업을 이을 후계자였다. 그들은 임신의 진위 여부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의심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준서는 달랐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고뇌 속에서 살았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혼란과 내적 갈등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12주라는 숫자가 밤낮으로 그를 괴롭혔다. 그는 여러 번 내게 묻고 싶어 했지만 감히 그러지 못했다. 물었다가 모든 것이 탄로 날까봐 두려웠을 것이다. 곧 아빠가 될 행복한 남편이라는 연극은 막을 내려야 하고 그의 가족이 꾸던 부귀 영화의 꿈도 산산조각 날 테니까. 탐욕과 비겁함이 그로 하여금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편 나는 이다인의 임신 소식이 최 여사의 귀에도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분명 준서가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려다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최 여사처럼 실리적이고 교활한 여자라면 그녀만의 계획을 세웠을 터였다. 그 주 일요일, 나는 준서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고 가족 식사를 하기 위해 시댁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것은 내가 미리 파놓은 함정이었고 나는 그들이 반드시 걸려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식사는 위선적인 화기애애함 속에서 진행되었다. 최 여사는 계속해서 내게 음식을 집어주며 임산부가 조심해야 할 것들을 시시콜콜 일러주었다. 그녀는 며느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손주를 끔찍이 아끼는 시어머니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식사 후 그녀는 여자들끼리 할 얘기가 있다며 나를 따로 방으로 불렀다. 준서와 박 회장도 눈치껏 자리를 피해주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그녀의 침실에서 최 여사는 내 손을 잡고 조심스럽고 동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엄마는 네가 요즘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걸 안다. 우리 준서가 밖에서 저지른 일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는 놀란 척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내 손을 토닥였다. 내가 걔 엄마인데 걔 성격을 모를까. 남자들이란 다 그렇지. 가끔 밖에서 한눈을 팔 때도 있는 법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걔 마음속에는 너랑 아이뿐이라는 거지. 봐,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네게 돌아왔잖니. 네가 마음이 넓으니 용서해 주렴.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며 상처받았지만 관용을 베풀려는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최 여사는 그런 나를 보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다인이라는 애 말인데 사실 그 애도 불쌍해. 철없이 굴다가 지금 우리 집안의 핏줄을 몸에 품고 있잖니.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반응을 살폈다. 내가 아무 반응이 없자 그녀는 더욱 뻔뻔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깊이 생각해봤는데 어쨌든 그 아이도 내 손주인데 없애는 건 너무 가엽잖아. 그러니 이렇게 하는 건 어떠니? 너도 곧 출산할 테니 일석이조로 그냥 주변에 네가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말하는 거야.
그 애가 출산하면 우리가 아기를 데려와서 키우는 거지. 네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집안 체면도 서고 우리 핏줄을 잃어버리지도 않잖니. 어떻게 생각하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한 여자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며느리에게 남편의 혼외자를 키우라고 아무렇지 않게 제안할 수 있는가? 그녀는 나를 무엇으로 보는가? 아이 낳는 기계? 아들의 잘못을 합법화해주는 도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진짜 모습에 소름 끼치는 혐오감을 느꼈다. 하지만 내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나는 핸드백에 넣어둔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미리 켜두었다. 이 모든 대화, 그녀의 비인간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보며 순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그럼 제가 아이 둘을 다 키우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최 여사는 내가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자 금이라도 발견한 듯 기뻐하며 서둘러 말했다. 걱정 마라. 내가 가사 도우미 붙여줄게. 넌 그냥 아이들의 엄마라는 명의만 있으면 돼. 준서도 너한테 고마워할 거고 우리 집안 전체가 내게 은혜를 입는 거야. 잘 생각해보렴. 이게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이야. 네, 어머님. 조금 더 생각해볼게요. 나는 순종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시댁을 나오며 나는 귀중한 녹음 파일을 손에 쥐었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이자 그들 가족의 명예에 마지막 일격을 가할 비수였다. 모든 것이 마지막 막을 위해 준비되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 후 나는 역겨움과 만족감을 동시에 느끼며 돌아왔다. 휴대전화 속의 녹음 파일은 나의 히든카드이자 그들 가족의 파렴치함을 증명할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이제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궤도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의 가짜 임신과 이다인의 진짜 임신은 준선의 가족을 완전히 이성을 잃게 만드는 강력한 마취제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곧 손에 넣을 것이라고 믿었다. 회사를 일으킬 거대한 투자금과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되는 후계자까지. 이 믿음은 그들을 방심하고 성급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엄마인 김 회장은 새로운 투자 계약서를 대형건설에 보냈다. 이것은 나와 민준 변호사가 매우 치밀하게 다시 작성한 계약서였다. 겉보기에는 기존 계약서보다 수익 분배나 기술 지원 같은 조건이 훨씬 후하고 매력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극도로 엄격한 법적 구속 조항과 조금만 실수해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교묘한 금융 함정들이 숨어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비즈니스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박 회장이 매우 신중하게 검토했겠지만 지금 그의 머리는 곧 다가올 장밋빛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게다가 내가 임신한 상태로 직접 회사에 나와 감독까지 하고 있으니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절차일 뿐이라고 완전히 믿었다. 박 회장과 준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박 회장의 펜이 종이에 닿는 순간 나는 대형건설의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알았다. 그들이 그려놓은 거창한 계획대로 신규 프로젝트를 운영하려면 대형건설은 적지 않은 규모의 대응 자금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들의 회사는 이미 오래전에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다. 태성그룹의 8천억 투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대형건설이 각 단계별 항목을 완료한 후에 분할 지급될 예정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초기 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내가 나설 차례였다. 감독관으로서 나는 프로젝트 진행을 촉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요구들을 계속해서 내놓았다. 나는 그들에게 값비싼 해외 전문가 컨설팅팀을 고용하고 최신 기계 설비를 수입하고 고급 원자재를 대량으로 계약하도록 요구했다. 이 모든 것은 막대한 지출이었다. 궁지에 몰린 준서 부자는 사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닐 수밖에 없었다. 은행들은 이미 연체 기록 때문에 그들을 거절한 지 오래였다. 남은 유일한 선택은 살인적인 이자를 무는 사채뿐이었다. 그들은 저택과 차를 담보로 잡히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끌어모아 마치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빚의 굴레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잠시만 버티면 태성그룹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매일 회사에 갈 때마다 나는 그들이 돈을 구하러 뛰어다니고 험상궂은 사채업자들 앞에서 굽실거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들의 초조하고 지친 몰골을 보며 나는 통쾌함보다는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감정만 느꼈다. 인간이 탐욕에 눈이 멀면 얼마나 어리석어질 수 있는가.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면서도 천국을 건설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포위망은 좁혀졌고 이제 마지막 신호만 기다리면 되었다. 준선의 가족을 금융에 덫에서 약 2달간 괴롭힌 후 나는 때가 무르익었음을 알았다. 대형건설은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아
오로지 우리의 투자금에만 목을 매고 있었다. 이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나는 준서에게 양사의 협력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가족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아주 큰 파티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그동안의 재정난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을 잠재우기 위한 파티라고 덧붙였다. 준서와 그의 가족은 그 말을 듣고 미친 듯이 기뻐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기다리던 것이었다. 태성그룹이라는 강력한 배경을 얻고 세상에 자신들이 화려하게 부활했음을 선포할 성대한 이벤트. 그들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즉시 동의했고 준비 정권을 내게 맡겼다. 나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5성급 호텔 중 하나인 파크호텔의 가장 호화로운 연회장을 장소로 선택했다. 재계의 엘리트, 주요 파트너, 은행, 그리고 당연히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두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참석하여 그들 가족의 몰락을 목격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날 저녁 준선의 가족은 파티에 아주 일찍 도착했다. 그들은 화려하게 차려입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자만심과 승리감이 넘쳐 흘렀다. 박 회장은 파티의 주인인 양사방을 돌아다니며 귀빈들과 악수하고 대화를 나눴다. 최 여사는 값비싼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치장하고 능력 있는 며느리와 곧 태어날 손주를 자랑하며 환하게 웃고 떠들었다. 준서는 내 곁에 바싹붙어 소유욕 가득한 팔로 내 허리를 감싸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자 곧 성공의 정점의 설남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들은 지금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든 거대한 무대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손님들의 모든 축하의 말, 모든 선망의 눈빛은 그들의 환상을 더욱 부풀려 추락할 때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다. 나는 주목의 중심에 서서 강렬한 붉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에게 미소로 인사했다. 드레스는 나의 평평한 배를 교묘하게 가리도록 디자인되었다. 나는 거짓된 영광에 취해 있는 남편과 그의 가족을 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파티가 될 것이고 이 운명의 케이크에 촛불을 끌 사람은 바로 나일 것이다. 무대는 준비되었고 배우들은 역할을 맡았다. 이제 마지막 비극의 막이 오르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파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감미로운 음악이 갑자기 뚝 끊겼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무대 위에 나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내가 연설을 위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자 모든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공기는 숨막히게 조용해졌다. 준선의 가족은 내가 곧 그들 가족을 칭송하고 세기의 프로젝트를 발표할 것이라 생각하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 환한 미소였지만 조금의 온기도 없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고 내 맑은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저희 가족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와주신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태성그룹의 본부장이자 박준서 씨의 아내 강지은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준서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향해 격려의 미소를 보냈다. 나는 다시 관객들을 향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몇 가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나는 기술팀에 신호를 보냈다. 내 뒤에 대형 스크린에는 프로젝트 영상 대신 한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 아내, 걔 엄청 멍청해서 제가 하는 말은 뭐든지 믿어요. 그것은 바로 준서의 거만함 가득한 목소리였다. 그날 문틈으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준서와 그의 가족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첫 번째 녹음이 끝나자마자 두 번째 녹음이 바로 이어졌다. 이번에는 최 여사의 목소리였다. 그냥 주변에 네가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말하는 거야. 그 애가 출산하면 우리가 아기를 데려와서 키우는 거지. 네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는 거야. 이때쯤 연회장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경악과 경멸, 동정의 눈빛이 모두 석상처럼 굳어버린 그들 가족에게 쏟아졌다. 나는 혼란이 조금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귀빈 여러분, 저는 지난 3년간 정교하게 짜인 연극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의 목적, 태성그룹의 8천억 원을 위해 저에게 접근했고 저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바보, 이용하기 좋은 도구로 여겼습니다. 나는 하얗게 질려 떨고 있는 준서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 그는 외도를 저질렀고 가족과 함께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최 여사를 향해 돌아섰다. 제가 진심으로 존경했던 시어머니, 그녀는 제게 남편의 혼외자를 키우라는
어떤 여자도 받아들일 수 없는 파렴치한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모두가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 믿는 내 배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는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 역시 제 복수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저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전체에서 거대한 탄식이 터져 나왔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여자의 아이에 대해서 말이죠. 나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박준서 씨, 당신에게도 알려드리죠. 그 아이 역시 당신 아이가 아닙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 제게 모든 것을 고백했거든요. 당신 역시 그녀의 수많은 현금 지급기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요.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엄마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대형 건설의 분식회계, 탈세 등 모든 비리에 대한 증거가 언론 전체에 공개되었다. 연극은 막을 내렸다. 모든 진실이 무대 조명 아래 벌거벗은 채 드러났다. 나의 마지막 말은 준선의 가족뿐만 아니라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파티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몰락하는 가족의 가장 자극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 서로를 밀쳤다. 최 여사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준서는 영혼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돌처럼 서 있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쓰러진 것은 박 회장이었다. 회사의 모든 비리가 폭로되었다는 소식과 치욕적인 진실을 동시에 마주한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바닥으로 쓰러졌다. 심장마비였다. 비명과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화려했던 파티는 비극적이고 혼란스러운 장면으로 끝났다. 나는 무대 위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내 마음에는 조금의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등골이 시릴 정도의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뒷맛은 썼다. 단 하룻밤 사이에 그들 가족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제국은 산산조각이 났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주요 신문은 대형 건설의 비리 스캔들로 도배되었고 그들의 주식은 바닥 없이 추락하여 휴지 조각이 되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은행과 특히 사채업자들이 일제히 빚을 회수하러 들이닥쳤다. 저택, 자동차, 재산 모든 것이 압류되었다. 호화롭게 살던 그들은 하루아침에 무일푼 신세가 되었다. 준선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다. 박 회장은 위기를 넘겼지만 반신불수가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최 여사는 깨어난 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매일 울고 소리치며 준서를 저주했다. 번듯한 부사장이었던 준서는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은 실업자가 되어 막막한 미래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부모님을 데리고 허름한 노동자 동네에 좁고 낡은 단칸방으로 이사해야 했다. 몰락은 너무나 빠르고 잔혹했다. 그것이 그들의 탐욕과 거짓에 대한 대가였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았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아마 영원히 완전히 아물지 못할 것이다. 운명의 파티가 끝나고 며칠 후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을 때 나는 병원에 가기로 결정했다. 박 회장을 문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중 앞에서 나의 마지막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여전히 관용을 베푸는 여성, 고결한 피해자의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이는 나와 태성그룹의 이미지에 매우 중요했다. 나는 수수한 옷을 입고 가볍게 화장한 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우연히 정보를 흘린 몇몇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병원으로 들어섰다. 나는 곧장 박 회장의 병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준서 혼자 있었다. 그는 헬쑥해진 얼굴에 수염은 덥수룩했고 옷차림은 허름했다. 처참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는 움찔하며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조용히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박 회장을 본 뒤 준서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도 한때는 제 시아버지셨으니까요. 상태가 어떤지 보러 왔어요.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나를 증오할까? 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것은 그의 가족이었다. 나는 기자들이 사진 몇 장을 찍을 수 있을 만큼 약 5분 정도 머물다가 몸을 돌려 나왔다. 내가 복도로 막 나섰을 때 갑자기 준서가 달려와 나를 막아섰다. 그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갑자기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처절하게 울기 시작했다. 지은아,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줘. 우린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는 저렇게 누워만 계시고 약값도 없단 말이야.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없을까? 마지막 부부의 정이라고 생각하고
제발 부탁이야. 나는 내 발밑에 엎드린 남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부부의 정? 그가 감히 그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을까? 이 지경에 와서도 그는 오직 돈 생각뿐이었다. 나는 그의 손에서 내 발을 빼내고 한 걸음 물러섰다. 지갑에서 주차비를 낼 때 쓰는 지폐 몇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던졌다. 돈이 필요해? 이게 전부야. 당신이 나한테 받을 수 있는 건 딱 그 정도뿐이라고. 나는 경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에 만나면 경찰서가 될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등 뒤에서 준서의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연극은 정말로 막을 내렸다. 이혼과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내 삶은 서서히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나는 슬픈 기억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했다. 나와 엄마의 지휘 아래 태성그룹은 나날이 성장했다. 비즈니스에서의 성공은 배신의 아픔을 어느 정도 치유해 주었다. 하지만 준서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이성마저 잃은 듯했다. 그는 나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가끔 회사 근처나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그의 익숙한 모습이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감히 다가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처음에는 무시했다. 곧 지쳐서 포기하겠거니 생각했다. 그 무렵 나는 한 경제 포럼에서 진우 씨를 다시 만났다. 최진우. 그는 떠오르는 IT 기업의 대표로 재능 있고 정직하며 열정 넘치는 젊은 기업가였다. 우리는 대학 동기였지만 졸업 후 연락이 끊겼었다. 다시 만난 우리는 금세 공감대를 찾았다. 그는 똑똑하고 유머러스했으며 무엇보다 진실했다. 그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진짜 나 자신이 되는 기분이었다. 아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진우 씨는 언론을 통해 나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결코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내 곁을 지키며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증명해 주었다. 서서히 돌처럼 굳었던 내 마음이 녹기 시작했다. 내 곁에 진우 씨가 나타나자 준서는 더욱 광적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지 않았다. 병적인 질투와 위협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한 번은 나와 진우 씨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그가 들이닥쳐 진우 씨에게 시비를 걸었다. 보안 요원이 와서 그를 끌어내야만 했다. 준서의 괴롭힘이 점점 도를 넘어서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준서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시끄러운 공공장소가 아닌 이혼 소송 후 내 소유가 된 우리의 옛집, 바로 그 저택에서였다. 나는 그가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직접 마주하게 하고 싶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준서는 병원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비참한 모습이었다. 깡마르고 눈은 퀭했으며 피로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지은아, 드디어 날 만나주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 네 마음속에도 아직 내가 있다는 거 알아. 나는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었다. 착각하지 마. 오늘 당신을 만난 건 모든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무슨 말이야, 지은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고칠게. 너한테 헌신하면서 평생 갚을게. 우리 행복했었잖아. 잊었어? 그가 애원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행복? 당신이 말하는 행복은 거짓과 기만 위에 세워진 거였잖아. 박준서 씨, 당신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했는지 알아? 준서는 멍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당신이 너무 멍청하고 거만했기 때문이야.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쉽게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틀렸어. 내가 싱가포르에서 돌아온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내 계획이었어. 가짜, 고대, 도자기, 레스토랑에서의 만남, 투자 계약서, 가짜, 임신까지. 전부 다 내가 꾸민 일이라고. 나는 그에게 내 모든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그가 단 한 번도 승리자가 아니었으며 오직 내가 연출한 연극의 꼭두각시였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다. 내 말을 들을수록 준서의 얼굴색은 희망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공포와 절망으로 변해갔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나를 마치 괴물 보듯 쳐다보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네가 날 속였다고? 맞아. 나는 단언했다. 난 그냥 당신이 썼던 방식을 그대로 당신에게 돌려줬을 뿐이야. 당신은 내게 이 세상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가르쳐줬지. 이제 모든 건 끝났어.
내 인생에서 꺼져. 만약 계속해서 나를 스토킹하거나 괴롭히면 이 녹음 파일은 경찰서로 갈 거야.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그가 내게 보낸 협박 메시지들이 녹음된 파일이 있었다. 그를 몇 년간 감옥에 보낼 충분한 증거였다. 준서는 휴대전화와 나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마지막 남은 의지와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가족, 사업, 사랑, 그리고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잃은 남자였다. 연극은 정말로 끝났다. 그 마지막 대면 이후 준서는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더 이상 스토킹도 괴롭히는 메시지도 없었다. 내가 말한 잔인한 진실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얼마 후 신문에서 작은 기사를 읽었다. 박 회장이 오랜 치료 끝에 일어나 앉아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통해 언론 앞에서 나와 엄마에게 공개적으로 사과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탐욕이 눈을 멀게 했다며 사회의 용서를 구했다. 현명한 행동이었다. 너무 늦었지만 그것이 대형 건설을 살리거나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들 가족에게 마지막 남은 명예는 지켜주었다. 그들 가족의 연극은 참담함과 후회 속에서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다인의 경우 내 예상대로였다. 거액의 돈을 받고 아이의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녀 역시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는 서울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을 알 만큼은 똑똑했다. 길을 잘못 든 젊은 아가씨에게는 비싼 교훈이었을 것이다. 그 후 내 삶은 평온해졌다. 과거의 망령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나는 온전히 나의 미래를 가꾸는데 집중할 수 있었다. 나와 진우 씨의 관계는 자연스럽고 단단하게 발전했다. 그는 준서의 대체자가 아니었다. 그는 내 인생의 완전히 새로운 장이었다. 그는 내게 신뢰, 존중, 그리고 계산 없는 진실한 사랑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1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 우리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하여 따뜻함과 행복이 넘쳐 흘렀다. 엄마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그리고 진우 씨의 손을 잡고 자신의 유일한 딸을 잘 부탁한다고 당부하셨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정말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느낌은 지난번 가짜 임신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성스러운 행복감이자 달콤한 기다림이었다. 진우 씨는 기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내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무거운 일은 절대 못하게 하며 나를 돌봐주었다. 태성그룹은 나의 리더십과 엄마의 지원 아래 더욱 성장하여 아시아 시장으로 뻗어나갔다. 나는 회장의 딸이 아닌 진정한 여성기업가로서 나의 능력을 증명해냈다. 나는 새로운 삶, 새로운 가족, 그리고 온전하고 평온한 행복을 찾았다. 몇 달 후 나는 건강하고 포동포동한 아들을 낳았다. 아이는 진우 씨를 꼭 닮았다. 내 품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보며 내 인생이 이토록 완벽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다. 과거의 모든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다. 저녁경제 뉴스에서 한때 시대를 풍미했지만 지금은 몰락한 기업가들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있었고 나는 그곳에서 준서를 보았다. 그는 성공한 기업가가 아닌 국가신용정보센터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채무자로 화면에 등장했다.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고 깡마르고 검게 탄 얼굴에 낡은 옷차림이었다. 그는 길가의 허름한 식당에서 기자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묻자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씁쓸하게 웃었다. 다 제 탓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권선징악, 틀린 말 하나 없더군요. 진우 씨가 다가와 조용히 TV를 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평온하게 미소 지었다. 과거는 정말로 과거가 되었다. 이제 내 눈앞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어린 아들과 함께할 밝은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인생이라는 바둑판은 뒤집혔고 나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